엄마, 도대체 왜 지옥 같은 곳에 저를 보내셨어요? 이럴 거면 왜 저를 버리셨어요? 2017년 64년 만에 만난 친엄마 앞에서 저는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채로 반세기를 살아왔습니다. 저는 8살에 첫 번째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양아버지에게 말이에요. 16살에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36살에는 무국적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키워주겠다던 해외 입양의 진실입니다. 기억나는 건 얼마 없어요. 너무 어렸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선명하게 기억해요. 다리를 절뚝거리시던 엄마의 모습을요. 엄마는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일찍 돌아가셨거나 집을 나가셨을 거예요. 어린 저를 키울 형편이 안 되었던 엄마에게 어느 날 하늘에서 내린 듯한 제안이 왔습니다. 아드님을 미국으로 보내시면 훌륭한 가정에서 키워드립니다. 제대로 키우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잘 살게 해드릴게요.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온 직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는 그 말을 믿었어요. 자신이 키우는 것보다는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키우는 게 저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던 거죠.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1970년대 초 저는 그렇게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습니다. 불과 6살 때였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만난 첫 번째 양부모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어요. 양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양어머니는 전업주부였어요. 중산층 가정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영어를 몰라서 답답한 정도였어요. 양어머니가 뭔가 말해도 알아듣지 못했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전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더 끔찍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양아버지는 밤마다 제 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6살, 7살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양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8살이 되던 해 일이 더 심해졌어요. 양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성폭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를 흘리며 울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양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영어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해도 양어머니가 믿어줬을까요? 다행히 그 일은 학교 간호사가 발견했어요. 제가 걷는 모습이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제서야 양아버지의 범행이 드러났고 저는 그 집에서 구출됐어요. 하지만 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양아버지가 감옥에 간 후 저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졌어요. 위탁가정이 뭔지 아세요? 임시로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는 가정이에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죠. 문제는 많은 위탁가정들이 그 보조금 때문에 아이들을 맡는다는 거였어요. 진짜 사랑으로 키우려는 게 아니라요. 저는 8살부터 16살까지 무려 7군데의 위탁가정을 전전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하루에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 전부인 날도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지하실에서 잤어요. 겨울에도 난방이 안 되는 차가운 지하실에서요. 어떤 곳에서는 일종의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는 기본이고 정원일까지 시켰어요.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냥 여기 있는 거일 뿐이야. 위탁부모들은 종종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진짜 가족이 그리웠어요. 비록 기억도 희미하지만 다리 아픈 엄마라도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시절이요. 15살 때 두 번째 입양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가정 같았어요. 양아버지는 교사였고 양어머니는 간호사였어요. 교육받은 사람들이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밥도 제대로 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새 옷도 사줬어요. 이제야 정말 가족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년 정도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양아버지는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주먹으로 때렸어요. 숙제를 못하면,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하면, 심지어 TV를 보고 있어도 때렸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에게 돈이 드는지 알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양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사라서 상처를 남기지 않게 때리는 방법을 알더라고요.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웃이 신고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자주 멍이 든 채로 나타나니까요.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조사를 나왔고 결국 양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버려졌어요. 16살이에요. 16살이면 위탁가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너무 크다는 거죠.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며칠 재워줬어요. 하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었죠. 공원 벤치에서 자기도 하고 24시간 열린 맥도날드에서 밤을 새기도 했어요. 겨울에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눈이 내리는 날에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잤어요. 학교는 계속 다녔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학교 급식으로 하루 한 끼는 먹을 수 있었고 따뜻한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에게 제 상황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또 다른 위탁가정으로 보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6개월을 버텼어요. 17살이 되던 해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멕시코계 아저씨 호세를 만난 거예요. 호세는 제가 노숙자라는 걸 알면서도 일자리를 줬어요. 얘야, 여기서 일하면서 배워라. 기술만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호세의 정비소 한쪽 구석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저를 채워줬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잠잘 곳과 먹을 것이 있다는 게 천국 같았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어요. 호세는 저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20대가 되면서 저는 독립할 수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를 얻고 정비소에서 번 돈으로 생활했어요. 30대에 들어서는 결혼도 했어요. 마리아라는 멕시코계 여성이었는데 제 과거를 다 알면서도 저를 받아줬어요. 아이들도 생겼어요. 2명의 아들이요. 이제야 정말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에게 미국 시민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입양 온 거라고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영주권도 없어요. 정부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알고 보니 1970년대에는 입양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양부모가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제 첫 번째 양부모는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양부모도 감옥에 가는 바람에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없었고요. 저는 36년 동안 불법 체류자였던 거예요.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 삶은 또다시 지옥이 됐어요.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방 절차를 밟겠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저를 추방해요? 저는 6살 때부터 여기서 살았다고요. 법적으로 당신은 미국인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워낙 복잡한 케이스라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결국 2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저는 한국으로 추방당하기로 결정됐어요. 아내와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아빠는 언제 돌아와? 아이들이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꼭 다시 만나러 올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2010년 저는 한국 땅을 밟았어요. 40살이 되어서요. 한국어는 전혀 할 줄 몰랐어요. 6살에 떠났으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 MBC에서 해외 입양아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해서 출연하게 됐어요. 방송국에서 저희 친어머니를 찾아줬어요. 64년 만에 만난 엄마는 많이 늙어 계셨어요. 다리는 여전히 불편하셨고 홀로 지내고 계셨어요.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셨어요. 입양기관에서 그러더라. 미국 가면 잘 살게 해준다고. 공부도 많이 시켜준다고. 엄마는 입양기관의 말만 믿고 저를 보냈다고 하셨어요. 저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엄마, 저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왜 지옥 같은 곳에 저를 보내셨어요? 저는 엄마 앞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64년 동안 쌓인 상처와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도 몰랐어. 내 새끼 잘 먹여주고 잘 키워준다길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야. 미안해. 엄마도 계속 우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도 피해자였다는 거요. 방송 출연 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대한민국 정부와 홀트 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국가와 입양기관이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4년간의 긴 재판이 시작됐어요.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입양기관을 감독할 뿐이다.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홀트 측에서는 이렇게 변명했어요. 당시 미국 법률에 대해 완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니까요. 2021년 4년 만에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홀트 아동복지회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어요. 제대로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국가는 입양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일 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 판결을 듣는 순간 허탈했어요. 불법 해외 입양을 관리하고 주도하고 계획하고 용인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니.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입양기관의 책임은 인정받았으니까요. 지금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자주 만나기 위해서예요. 한국에서는 너무 멀거든요. 멕시코에서도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있어요. 호세 아저씨가 가르쳐준 기술 덕분에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국적이 없어요. 무국적자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95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이들이 16만 5천 명이에요. 그 중에서 2만 6천 명이 저처럼 새로운 국적을 받지 못했어요. 2만 6천 명이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작은 도시 인구만큼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해외 입양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외 입양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고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선택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입양을 보낸다면 철저한 사후 관리가 있어야 해요.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학대받고 있지는 않은지,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확인해야 해요. 국적 문제도 확실히 해결해줘야 하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해외 입양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입양기관에서 잘 키워주겠다, 좋은 교육을 시켜주겠다, 고 말한다고 해서 믿지 마세요. 저희 엄마도 그 말을 믿고 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미 해외 입양을 보내신 분이 있다면 계속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아이가 정말 안전한지 행복한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해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모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해외로 보내는 게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해요. 저는 64년이 지나서야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와 엄마가 겪은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계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을 2만 6천 명의 해외 입양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